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집중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아주 묵직하고 흥미로운 자료들을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두께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소스 자료들은요, 어디 흔한 뉴스 기사나 딱딱한 학술 논문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대한 시스템을 상대로 치열하게 벌여온 법적 투쟁의 생생한 흔적들입니다. 네,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 정말 감정이 이입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앞에 지금 방대한 분량의 민사소송 소장, 또 여러 심급의 법원 판결문들, 세무당국과 주고받은 그 건조한 정보공개 청구 회신서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읽는 내내 깊은 잔상을 남겼던 김춘구 씨의 자필 탄원서까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날것의 기록들을 교차 검증해보는 게 저희의 주특기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막강한 국가의 조세행정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한 개인 사이에 복잡한 진실 공방을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겁니다. 이 방대한 서류 뭉치들을 분석하면서 참 여러 가지 관점이 교차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사건의 시작점을 보면 아주 전형적이고 복잡한 세금 분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사실관계들을 시계열로 쫙 재구성해보면 이건 단순히 누가 돈을 냈느냐 안 냈느냐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훨씬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국가라는 거대한 행정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아주 미세한 절차적 오류나 기계적인 법 집행이 평범한 개인의 삶을 어떤 궤도로 밀어넣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입체적인 텍스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철저하게 이 문서들이 가리키는 객관적인 사실과 시스템의 논리를 양쪽 모두의 시각에서 해부해 볼 겁니다. 좋은 접근입니다. 그럼 바로 이 모든 사건의 발단, 그 폭풍의 눈이었던 2012년으로 시계를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개척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자료를 보면 김충구 씨는 당시 캄보디아에서 농장 운영 계약을 맺고 현지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네, 이국 땅에서 열심히 사업을 일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2012년 8월 7일에 귀국을 하는데요. 전에 이 타임라인을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귀국을 딱 해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 재산이 압류되어 있었던 겁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납부 통지서 같은 아주 기본적인 서류조차 구경도 못한 상태였는데 말이죠. 귀국 직후 맞닥뜨린 상황이 문서상으로 봐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귀국하고 불과 2달 남짓 지난 2012년 10월 24일 속초 경찰서에서 출두 통보가 날아옵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부른 거군요. 네, 김충구 씨가 경찰서에 가서 확인한 서류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국세청이 그를 무려 6억 2,9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고발을 해둔 상태였던 겁니다. 와, 6억 원이 넘는 금액이요? 그렇죠. 이 고발을 근거로 수사와 재판이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불과 몇 달 뒤인 2013년 1월에 그는 구속 수감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그에게 5년의 실형과 벌금 5억 원이라는 아주 무거운 형을 선고하죠. 해외에서 사업하다 돌아왔는데 순식간에 5년 실형을 받는 탈세범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시 수사 기록, 그중에서도 검찰이 작성한 범죄 일람표를 뜯어보다가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숫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이 문서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일 텐데 정작 김충구 씨 본인 소유의 부동산 거래 내역은 빠져 있고 완전히 엉뚱한 기록들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그 공소장과 수사 기록에 나타난 노골적인 문서상의 모순입니다. 당시 북부지청에서 작성된 김충구 씨의 소유 구분 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죠. 총 21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리스트업되어 있습니다. 21건이요?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탈세 혐의를 입증하려면 본인이 거래한 내역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잖아요. 놀랍게도 정작 김충구 씨 본인 소유의 부동산 9건은 공소사실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아니 본인 걸 빼면 그 탈세 금액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본인 소유가 아닌 전혀 다른 부동산 12건이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지도 거래하지도 않은 이른바 유령 부동산들이 버젓이 그의 명의로 둔갑해서 탈세 범주의 뼈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남의 부동산 거래를 막 끌어와서 이 사람의 탈세 액수로 묶었다는 건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이런 식의 문서 작성을 그냥 단순 실수로 했다고 보기엔 스케일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원고 측인 김충구 씨도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죠.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맞춰진 숫자라고 주장합니다. 특정한 목적이요? 네. 원고가 주장하는 그 목적을 이해하려면 다시 숫자의 흐름을 좀 따라가 봐야 합니다. 당초 경찰 고발장에 적힌 탈세 금액이 6억 2,9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수정된 과세 금액을 보면 약 5억 5천만 원 선으로 확 줄어듭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 기록을 보면 중간에 직권 취소된 금액이 있던데 이 개념을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네, 직권 취소라는 건 쉽게 말해 과세관청, 즉 국세청 스스로가 이 세금 부과는 잘못되었거나 하자가 있네라고 인정하고 스스로 취소해버리는 걸 말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약 6,200만 원 정도의 부가세 등이 이런 식으로 직권 취소되었습니다. 아하,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죠. 수정된 5억 5천만 원에서 국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취소한 6,200만 원을 빼면 실제 남는 금액은 4억 8천에서 9천만 원대가 됩니다. 정확한 계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그러니까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사람을 고발하고 아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바로 5억 원이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원고 측 주장의 핵심 논리입니다. 5억 원을 넘기지 않으면 단순 조세범으로 처리되거나 고발 요건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5억 원이라는 마지노선을 넘기기 위해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이 억지로 본인 소유도 아닌 유령 부동산 12건을 끼워 넣었다는 거죠. 무리하게 과세를 부풀렸다는 강력한 의혹 제기군요. 네. 반면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당시 확보된 자료와 명의를 기준으로 통상적인 법 집행을 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숫자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원고에게는 거대한 음모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맥락이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이 사실들을 하나씩 알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희가 읽어본 김충구 씨의 자필 탄원서를 보면 옥중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중부지방국세청에 무려 9번, 속초세무서에 2번이나 정보공개 청구와 서신을 보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문을 두드린 거죠. 하지만 돌아온 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냥 10년이 훌쩍 뛰어넘은 게 아니에요. 그 10년은 옥살이와 외면 속에서 계속 벽을 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그 길고 고통스러웠던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 사건은 법정에서 완벽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죠. 여러분, 결론부터 딱 짚고 가자면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김충구 씨는 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냅니다. 서울북부 지방법원의 재심 1심에 이어 서울북부 고등법원까지 그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극토록 견고해 보이던 5년 실형의 근거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아까 저희가 의문을 가졌던 그 유령 부동산들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유령 부동산 12건의 진짜 주인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수사 당시 김충구 씨의 명의로 거래된 것으로 묶여있던 그 부동산들은 사실 그와 이미 이혼했던 전처 김정현 씨가 주도한 거래였습니다. 전처가 벌인 일이었다고요? 네. 그녀가 이한길이라는 또 다른 인물의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을 거래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나아가 이 재심 과정에서 이한길 씨가 과거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사실까지 낱낱이 밝혀집니다. 와, 국가가 애초에 그려놓았던 범죄의 실체적 진실이 180도 완전히 뒤집힌 거네요. 그렇죠. 완벽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전처가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벌인 일 때문에 본인이 5년 동안이나 징역을 살았다니 이건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개연성 없다고 욕먹을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문서들을 교차 검증해 보면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죠? 애초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김충구 씨 본인에게 전화 한 통을 걸거나 만나서 당신 이 부동산들 거래한 거 맞습니까? 하고 딱 한 번만 물어봤어도 그 자리에서 명의도용 사실이 드러났을 것 아닙니까? 당사자 확인도 없이 어떻게 세금 부과부터 구속, 재판까지 컨베이어 벨트처럼 그냥 쫙 진행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질문이 바로 이 소장 자료의 두 번째 핵심 쟁점인 절차적 하자 부분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원고의 소장에 따르면 당시 이 세무조사를 총괄했던 세무공무원 김심선 반장의 조사 과정에는 아주 치명적인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구멍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를 할 때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 현정을 교부해야 하고 조사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무엇보다 당사자를 만나 진술을 듣는 대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보호 장치들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모든 필수 절차가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아예 대면 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게 기록상으로도 확인이 되는 건가요? 서류에 남겨진 기록의 모순은 더 놀랍습니다. 당시 국세청의 개인 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를 보면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된 사유란에 버젓이 납세자 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납세자 신청이요? 아까 타임라인을 짚었을 때 그 기간에 김충구 씨는 캄보디아에서 농장 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해외에 체류 중이었죠. 해외에 체류하면서 당국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세무조사의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직접 신청을 합니까?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이 대목에서 양측의 주장이 아주 날카롭게 부딪힙니다. 국세청 측은 당시 납세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세무조사 통지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발송하는 등 나름의 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합니다. 문자로 보냈다고요? 네, 하지만 김춘구 씨 측은 문자를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100번 양보해서 연락이 안 돼서 문자를 보낼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서류상에는 마치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조사 연장을 신청한 것처럼 꾸며놓을 수 있느냐고 강하게 반문합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연장 신청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원고는 이를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실적이나 조기 종결을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명백한 중과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의 렌즈로 보면 원고의 분노가 정말 10분 이해가 갑니다. 자, 어쨌든 10년의 사투 끝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전처의 명의 도용도 밝혀졌고 당시 국가의 기소 내용이 틀렸다는 게 법적으로 깔끔하게 증명됐죠. 네, 법적으로는 완전한 명예회복을 한 셈이죠. 자료를 보면 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로부터 형사 보상금도 받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의 잃어버린 일상도 회복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비극적인 카프카의 소설 같은 관료주의 악몽은 바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무죄 판결 이후 펼쳐지는 상황들을 보면 이 거대한 시스템의 기계적인 논리가 얼마나 냉혹한지 뼈저리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김충구 씨가 탈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국세청은 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진짜 재산, 그러니까 실제로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을 압류해서 공매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세상에. 감옥에 있는 동안 재산을 처분했다고요? 네, 그 부동산을 팔아서 확보한 대금이 약 3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용어 하나만 확실히 짚고 가죠. 공매 처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인가요? 쉽게 설명하자면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강제로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공개적인 경매 시장에 내다 팔아 세금을 징수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내 집을 강제로 팔아서 세금을 걷어갔다는 거군요. 그런데 애초에 그 세금 자체가 잘못 부과된 것이고 법원에서 최종 무죄까지 받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집을 판 돈 3억 4,600만 원은 즉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뺏어간 이유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국세청은 이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를 한다고요? 왜요? 문서상으로 그들이 내세우는 거부의 핵심 논리는 바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서 무죄를 증명하느라 1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게 만든 게 바로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시간이 다 지나버렸으니 못 준다는 건가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국가 시스템을 지탱하는 논리를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내세우는 원칙 중에는 비판력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비판력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확정된 처분은 설령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일종의 강력한 방어막 같은 걸 뜻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국가 행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 수십 년 전에 끝난 행정 처분이나 세금 징수를 사실 그때 너무 억울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없고 되돌릴 수 있다면 국가의 재정과 행정 시스템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겁니다.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법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효기관,
즉 소멸시효를 엄격하게 정해두는 겁니다. 이걸 더 큰 틀에서 연결해보면 이 사건의 본질이 보입니다. 본질이요? 네. 원고가 눈물로 호소하는 나는 명의도용을 당해 무죄를 받은 억울한 피해자다 라는 실체적 진실, 그리고 국가라는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사수해야만 하는 법적 안정성 및 기판력이라는 거대한 원칙,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괴금을 내고 있는 현장인 겁니다. 시스템의 논리가 왜 존재하는지는 머리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노릇이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서류들을 뒤로 넘기다 보면 기가 막히다 못해 헛웃음이 나오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공매대금을 안 돌려주는 것도 모자라서 국세청이 오히려 돈을 더 내라고 청구서를 보내고 있다면서요. 네. 2024년 이후에 오간 탄원서와 상고 이유서를 보면 그 황당한 대치 상황이 숫자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김춘구 씨에게 과거 잘못 부과되었던 그 문제의 세금 원금에다가 그동안 밀렸다는 엄청난 가산금까지 얹어서 총 15억 원이 넘는 돈을 당장 내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15억이요? 무죄를 받았는데도요? 네. 심지어 더 아이러니한 건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앞서 국가가 김춘구 씨가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부동산을 강제로 공매 처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3억 얼마에 팔았다고 했죠. 그런데 국세청은 그 공매로 부동산이 넘어간 것에 대해 집주인인 김춘구 씨가 이익을 얻었다며 약 6,700만 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까지 날려보냈습니다. 와, 내 허락도 없이 국가가 내 집을 강제로 팔아버렸는데 그걸로 집이 팔렸으니 양도세를 내라는 논리군요. 서류상 논리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세금에 가산금이 붙어 15억이 청구되고 뺏긴 집에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면 정말 누구라도 이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나긴 싸움이 이제는 거대한 국가 뒤에 숨은 당시 공무원 개인을 향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게 된 거네요. 네, 타겟이 바뀐 거죠. 2026년 현재 이 사건의 소송 진행 상황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2026년 3월 3일 기준의 가장 최신 자료를 살펴보죠. 김춘구 씨는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김심선 전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건 번호 2025-1927. 소송의 명목은 뭔가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무상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청구 금액은 일단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5억을 내라는데 1,000만 원 청구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 금액은 실제 발생한 막대한 손해에 비하면 턱없이 적죠.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우선 일부를 청구해서 상대방의 위법 행위를 법적으로 확정지으려는 일종의 상징적인 책임 추궁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징검다리 같은 거군요. 그런데 이 소송을 시작하는 첫 단추부터 또다시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송을 걸려면 소장을 보내야 하고 그러려면 피고인 그 전직 공무원의 현재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춘구 씨는 그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중부지방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도 접수했습니다. 절차대로 다 했네요. 하지만 양쪽 모두에서 돌아온 답변은 기각과 비공개 거부였습니다. 아니, 당장 재판을 해야 하는데 국가가 정보를 주지 않는다. 거부 사유가 정확히 뭔가요? 국세청이 소위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건가요? 원고 측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며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진급과 실적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조작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국가라는 방패 뒤에 쏙 숨어버렸다고 자필 탄원서에 아주 강하게 적고 있죠. 그럴 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시스템의 논리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 첨부된 중부지방국세청의 2025년 3월 20일자 회신서를 보면 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무원의 개인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철저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그 공무원이 밉든 곱든 법률상 내어줄 수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세무조사나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마다 공무원의 집 주소를 다 내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보복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공무원들은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관공서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될 겁니다. 관청 입장에서는 원칙과 법규대로 일선 공무원을 보호하는 합법적인 방어선을 딱 치고 있는 겁니다. 양쪽 입장이 다 이해는 가네요. 하지만 모든 걸 잃은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 가해자를 눈앞에 두고도
투명한 유리벽에 주먹을 치고 있는 듯한 그런 엄청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답답한 대치 상황입니다. 서류 뭉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고 있다는 김충구 씨의 텍스트 너머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개인의 삶을 관통한 10년이 넘는 거친 법적 투쟁의 기록을 샅샅이 파헤쳐 봤습니다. 납세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무시되었을 때, 그리고 거대한 공권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아주 작은 절차적 하자가 눈덩이처럼 커졌을 때, 한 개인의 삶과 평범한 가정을 얼마나 무참히 산산조각 낼 수 있는지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파급력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씁쓸한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10년의 기나긴 감옥 생활과 싸움 끝에 마침내 무죄라는 찬란한 진실을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고 날마다 날아오는 부당한 세금 독촉을 멈추기 위해 국민이 스스로 또다시 복잡하고 막막한 민사소송의 굴레를 짊어지고 증명해내야 한다는 현실 말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건의 모든 디테일들을 종합해 볼 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서류 속에서 국가는 줄곧 소멸시효라는 법적 장치를 근거로 공매 대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말이죠. 네, 법적 안정성이라는 대의를 위해 만든 소멸시효라는 제도. 하지만 여러분, 만약 국가 권력 스스로가 만든 명백한 행정 오류나 치명적인 과실을 덮는데 이 제도가 절대 뚫리지 않는 무적의 방패로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국가의 중대한 실수로 인해 억울한 국민의 눈과 귀가 가려져 감옥에 맞춰 있던 그 억울한 시간 동안에도 권리를 되찾고 정의를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의 타이머는 과연 한치의 자비 없이 무조건 멈추지 않고 흘러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화두네요. 시효라는 시간의 벽이 과연 정의를 가로막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기계적인 시스템의 논리가 어디까지 인간의 삶을 포용해야 하는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 무거운 질문을 곰곰이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생각을 남기는 사건입니다. 김충구 씨가 제기한 이 손해배상 재판의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 견고한 국가 시스템은 과연 어떤 최종 대답을 내놓을지 저희도 계속해서 자료를 추적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혀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